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직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던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대선으로 12.3계엄이 촉발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정리되면서 엿새 연속 오르더니 오늘은 2,900선 천장까지 뚫은 건데 마침 오늘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직후부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1.23% 오른 2,907.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 200포인트 넘게 오르며 2,900선에 안착한 겁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겨 마감한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37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올라 786.29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새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주식을 4조 원 넘게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선으로 12.3계엄이 촉발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정리된 데 이어 20조 원대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추진되고 있고 새 정부가 강력한 주가 부양책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국내 요인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 주주 환원 강화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이 주식 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다만 증권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정책 실현 속도 등에 따라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3천을 넘어서서 좀 더 올라가려면 구체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액션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달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특히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선 직원들과 토론이 벌어졌는데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그다음에 권한 확대,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등 내용의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주식 투자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와 외부 일정, 또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까지 취임 초 초점이 경제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 곧바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다음 날엔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임 사흘째인 현충일엔 추념식에 참석한 뒤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외부 공개 행보였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어렵다, 살려달라는 등의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이틀 전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닷새 만에 다시 열어 직접 물가를 챙겼습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화두는 경제였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도 먹고 사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 당일부터 모든 행보를 사실상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선 고려됐지만 본격적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통화를 가장 먼저 했고 다음 통화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건 국익부터 생각한다는 실용외교 기조에 맞춘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다음 통화는 주변국이 아닌 최근 한수원이 26조 규모의 원전 사업 수주를 확정한 체코였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새 정부의 인사 역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기재부, 산자부 차관 등 경제 라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적 없다는 음모론적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JTBC가 백악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백악관은 JTBC에 두 정상이 통화한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re was a call between the president and President Jae-myung Lee.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6일 통화 내용을 공개했지만 국내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작극이란 가짜 뉴스가 확산됐습니다. 자, 트럼프 측근이요. 트럼프와 이재명은 통화한 적이 없다. 아예 그래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통화가 사실이란 걸 강조하는 표현을 써가며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that phone call in fact took place. 국무부가 나흘 만에 공식 확인한 데 이어 백악관 역시 JTBC의 관련 질의에 통화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무분별하게 퍼지던 가짜 뉴스엔 종지부가 찍힌 셈입니다. 다만 국무부와 백악관은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과의 상견례 차원이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한미 정상 외교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국무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루비오 장관이 취임 축하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브리핑에서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We congratulate the president on his elec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re confident under his leadership that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thriv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임명하는 걸 유력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 인사를 쓰겠다는 건데 최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에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JTBC에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한 보훈행정 인사로 권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권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회 사무총장 등을 거친 보수 인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중도 보수로 확장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영입 인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권 전 의원이 민주당 캠프에 미리 합류하긴 했지만 상대 진영 출신 인사가 장관직으로 발탁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김대중 정부 첫 내각에 국무총리와 장관직 일부를 자민련이 맡은 적은 있지만 당시엔 연립정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권 전 의원을 기용한 건 통합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 인사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권 전 의원과 정은경 전 질병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가리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 이어 오늘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일부 전방 지역에서 들렸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후 2시를 기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대응으로 확성기를 튼 지 꼭 1년 만입니다. 군은 이틀 전까지도 대북 방송 중단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 오늘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이어진 상황에서 먼저 확성기를 끈 겁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틀었다가 또 껐다가 또 틀었다가 근데 소리가 그전처럼 크지가 않고 약간 작았는데 밤에는 크게 틀어요.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명을 잃고 날아가다 펑 하고 또 작은 모습을 봤습니다. 전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도 근우가 반길까 싶은데요.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뒤 확성기를 해체했고 6년 뒤 윤석열 정부는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모두 재배치하고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강력 중단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먼저 하이빈 기자 보도부터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 개편합니다.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깁니다.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내란 및 외환, 마약 관련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과 관리감독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며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바로 유정화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직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검찰청을 쪼개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는 거죠. 수사의 주무는 기존의 경찰 국수본과 또 중수청에 있는 행안부가 맡게 되는 겁니다. 네. 수사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까지 총 3곳이 있는데요. 수사 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법안들의 골자입니다. 앞서 12.3 계엄 이후에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조율하는 국가수사위를 신설하겠다는 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의 조율하고 감독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관.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만든 법안인지도 궁금한데 일단 이 공소청, 중수청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긴 하죠. 네, 몇 차례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요. 핵심은 수사기관 간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소청, 공소청이죠.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죠. 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이 법안을 정부와 미리 상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일단 내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강하게 또 반발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소속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는 건 헌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와 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제 역할에 미흡한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 공소청 등 애매한 기관이 난립하면 범죄 대응은 더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며 국민들께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요. 오늘 나온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2대 범죄로 줄였는데 오히려 수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속도도 늦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잘못되면 거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여당 간의 수기가 된 건 아닌데다 이 사회적인 합의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검찰 개혁안의 향방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유정아 기자였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특검 후보자들은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전날 의결하자 여당은 곧바로 특검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추천되고 있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13일 전에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이었던 심재철, 김양수, 한동수 변호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심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김 변호사는 특수통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낼 당시 검언유착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 과거 병역비리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변호사도 특검 후보자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중지시키고 특검을 추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꾸려지면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달 초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여론조사 무상수수와 공천 개입 등 6가지 범죄 사실과 4가지 혐의를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21년부터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후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 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뭐 허위 사실 보라고 그러면 가서 편하게 역을 보고 되는 거고. JTBC 취재 결과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6가지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수수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 등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80일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적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무료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며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김 여사가 2024년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선 기간 명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넨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사 측은 의견서를 내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실시한 뒤 단순 공유받은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명 씨에게 건넨 돈 봉투는 도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명 씨가 서울까지 올라와 안타까운 마음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곧 출범하는 특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특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조사받기 어렵다더니 대선이 끝나자 이번엔 특검 때문에 어렵다는 식인데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이런 식의 버티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내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일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응해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선 명 씨와 소통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관련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최근엔 JTBC에 특검 공포하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도 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전엔 대선을 이유로, 대선 이후엔 특검을 명분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특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의견을 내보라 하자 전 정부 장관들의 반대가 있다는 건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편하게 얘기하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이 대행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유감이라면서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걸 제안드린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 인선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해 의견을 다 말씀해보라고 했고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묘한 긴장 속에 이날 국무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다 경청했지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했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오늘도 건진법사 게이트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 취재 중인 이자연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 검찰이 한 총재를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하려 한 사건이 저희 JTBC의 연속 단독 보도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6천만 원 넘는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비롯해서 2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샤넬백, 이런 김건희 여사 선물을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인물이 바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입니다. 네. 이 검찰은 통일교의 개발 사업이라든지 YTN 인수 이런 통일교의 어떤 현안 해결을 위한 로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측은 계속해서 이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은 교단 차원의 불법 로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이 교단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를 수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한 총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윤 전 본부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로비를 도맡았던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입니다. 저희가 간단히 좀 조직도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통일교의 어떤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 아내도 교단의 회계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이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 통일교의 자금 관리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한학자 총재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통일교 자금 추적뿐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정혜성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교단 재무 상황을 잘 아는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건 이달 5일입니다. 그리고 주말 연휴가 끝나자마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동행하는 경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대선 이후 건진법사를 소환하고 동시에 통일교 관계자들을 잇따라 부른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이 최근 집중하는 건 바로 한학자 총재. 특히 한 총재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입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일본 현지에선 통일교가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은 한 총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수백억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토대로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도박 자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재무 관계자는 도박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 고위 관계자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총재와 함께 갔다는 경호 관계자는
한 총재의 미국 이동 경로 등을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 수사팀이 통일교를 포착한 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휴대전화에서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윤모 전 세계 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확인하면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에 전달하고 통일교 수건 사업 관련해 민원을 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학자 총재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건 윤 전 본부장 역할과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자연 기자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선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까지 살펴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 건진법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해 12월부터요. 이 통일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종의 정론직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윤 전 본부장 측의 입장문이 담긴 게 단체 문자처럼 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지난 1월에 뿌려진 입장문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카지노 탈세 의혹으로 향하고 있고 규모가 1,000만 달러에 달한다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신도들 헌금이 카지노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최근에서야 시작이 됐지만 사실 검찰이 지난 1월부터 이 한 총재의 원정 도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문에 통일교 측은요. 최소한 의혹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 총재의 도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이건 혐한 매체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도 했고요. 또 이 한 총재의 라스베이거스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 라스베이거스의 그 통일교의 서부 선교본부가 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선교 중심 국가와 거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그 검찰에서 한 총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건 그만큼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그 윤 전 본부장 측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그 정론직필이 통일교 내에서 뿌려졌습니다. 이 보면 윤 전 본부장이 9년간 이 매일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5천여 장의 그 보고 리스트와 카지노 자료 등이 있는데 이걸 검찰이 압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검찰이 이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원정 도박 의혹을 추궁하면서 어떤 물증을 제시했는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양빈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에 전달한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독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부부에 접근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직접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엔 세계본부에서 한학자 총재 라스베이거스 계좌로 이어지는 화살표가 적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 총재의 출입국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당시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총재는 올해 1월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신 참어머님께서는 신미국 제1차 효정 천심 첨보 영성 40일 수련생들을 한화궁에 초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한 총재의 10여 년 전 도박 의혹부터 최근 행적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로비와 선물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통일교 관계자의 역할, 자금의 성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다시 이자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한 인물인 거죠, 윤 전 본부장. 그런데 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예, 실제로 과거에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전해드렸죠.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 첩보를 윤핵관으로부터 들어와서 압수수색 등에 대비했던 정황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소 쉬고 있다고 그랬어. 위안관리법이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비를 하라. 그 다음에 로펌 선임해라. 누가 알려준 거 윤핵관이한테 어느 때 보고 있는 네, 윤 전 본부장이 미리 첩보를 입수해서 총재에게 보고했다는 그 수사. 이 수사가 바로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이 손발처럼 움직였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과연 이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김건희 여사 선물을 준비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뿌려진 윤 전 본부장 측의 입장문을 좀 보면요. 캄보디아 사업, 또 YTN 인수 같은 누가 봐도 공동체 차원의 사업과 로비임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통일교가 윤 본부장을 꼬리 자르게 하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년간 매일같이 그 총재에게 보고한 5천여 장의 보고 리스트가 있고 그걸 검찰이 압수했다고 했으니 윤 전 본부장 역시도 모두가 통일교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또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들, 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검찰은 특검 시작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갈래죠. 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김건희 여사 선물을 수사하면서 또 동시에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건네받을 특검 역시도 김 여사 선물 수사를 위해서라도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중 한 곳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내리고 운영 기조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놓고 팬카페마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긋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입니다. 회원수가 8만 명이 넘습니다. 팬카페 대문은 태극기, 무궁화 등의 그림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자유대한민국 보수우파 연합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게시되어 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내리고 김건희님 공식 팬카페란 문구도 지운 겁니다. 팬카페는 지난 9일 돌연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변경한다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만들어진 해당 팬카페는 그간 김 여사의 다양한 사진을 올리는 등 탄핵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팬카페조차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팬카페 측 관계자는 JTBC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카페 활동의 원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지운다면 부정선거는 절대 막을 수도 밝힐 수도 없다거나 보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꼭 탈윤이 필요했냐는 항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필요한 일인 것 같다. 동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카페 측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카페명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 전 실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여기엔 12.3 불법 계엄의 중심이던 방첩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첫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때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PC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 상태에서 보존하십시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간 A씨는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스 코드까지 삭제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다시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정식 개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대통령실 홈페이지 데이터 등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소스코드가 없어서 찾는 중이라며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몰라도 우리 입장에선 그것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돼 홈페이지를 여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범죄 행위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새 대통령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는 빈 깡통의 대통령실을 인수인계 받는 꼴 아닙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며 손상이나 멸실,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LA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며 수도 워싱턴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외적, 또 폭도로 규정하며 반란법 발동까지 검토 중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LA 도심 말탄 기마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고 멕시코 국기를 낚아챕니다. 곳곳엔 군 병력이 배치됐고 간밤에만 1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Basic human rights. They're arresting people that are working, they're arresting people at school, at graduation. If you look at who builds this city, it's immigrants. So this attack on immigrants is very hurtful to all Angelenos. 이제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 방침엔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엔 시위대를 아예 외적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And we will not allow an American city to be invaded and conquered by a foreign enemy. These are animals, but they proudly carry the flags of other countries, but they don't carry the American flag. 반란법 발동도 검토 중인데 실행되면 연방군이 직접 시위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엔 사흘 뒤 열릴 열병식을 준비하는 탱크가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겸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건데 이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며 초긴장 상태입니다. We're going to be celebrating big on Saturday. We're going to have a lot of, and if there's any protester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열병식에서도 시위가 격해지면 반란법 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LA에선 시위 진압에 경찰 인력이 집중되는 틈을 타 가게를 약탈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는 업주들까지 생기고 있는데 한인타운에서는 33년 전 LA 폭동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LA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두꺼운 유리문이 뜯겨 나갔고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전날 밤 벌어진 약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You just hear chaos. It's like it's nothing like specific that I'm hearing. I'm just hearing a lot of chaos Helicopters, a lot of chaos. You could tell it was a lot going on last night. I feel like we at a weird place right now where everyone's fed up, but no one's coming to a resolution. Yeah, there's no real resolution. 신발 매장 앞입니다. 겉이 나무로 꽁꽁 가려져 있어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 영업 중입니다. 약탈을 막기 위해 철통 방어에 나선 겁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가게마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시위 진압에 경찰 인력이 몰리자 업주들은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o basically what happened last night, there was a bunch of looters that came through. They're trying to break into every store that they saw, and any openings that they would see, they would go in and try and break through. This is not for the ICE protests you guys are doing for other things. There's no point in this. 불과 10분 거리의 한인타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자 한인들은 33년 전 LA 폭동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우리가 총을 들으시고 빌딩 위에서 쓰셔서 지켜보셨고 너무 심각했죠. 진짜 저희가 코리아타운은 우리 그 92 히스토리 리피트하면 안 돼요. 오늘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막아섰고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모두 체포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이곳 LA 시내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약탈과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트럼프 정부의 군 투입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명 부동산을 담보로 차명 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임명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친구 전모 씨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2007년 A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거라는 사실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0년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엔 A저축은행 사주였던 박모 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돈을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전 씨는 검찰에서 퇴직한 오 수석을 상대로 자신이 대신 갚은 대출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돈을 빌린 건 저축은행 사주 박 씨라고 봤지만 오 수석도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직접 갚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재산 공개를 피했다는 논란에 더해 그 부동산으로 차명 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면서도 아직까지 임명 철회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오 수석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논의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민의힘 상황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등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선거 때 본인이 얼굴마담이었느냐며 전날 당을 강하게 비판한 김 위원장이 탄핵의 강을 건너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자까지 의원들에게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렇게 김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데 이어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의원총회 열어서 당 개혁안에 대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또 개혁안 중 하나로 제안했던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에 당장 본인부터 참여하겠다면서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지도부 일원으로서 내일 출석해서 연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김 위원장은 원내의원들과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부메랑 못 피한 국힘. 자,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약 80명 넘게 참석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비판한 건데, 자,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에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여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인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대통령에게 해당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이었죠. 올해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이른바 관저버티기에 들어갔을 당시에 자,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대통령 망신주기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도 모든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도 아닌데 경찰 소환 불응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 보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자, 사법 정의 실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경원 의원, 자, 옆에 권성동, 추경호 의원 사이에서 맨 앞줄에서 시위를 했는데 재판 연기 헌법 파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된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하지만 본인이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 6년 넘게 1심 아직 1심도 그렇습니다. 안 끝났군요. 1심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 부메랑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항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삭발도 하고 내 덕분에 왜 판단해야잖아. 국민의힘 정신 차려주시오. 국회의원을 남들뿐만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거부 장관 이준석 물음표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첫날인 어제 하루만 11,3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부처 장차관 후보가 제일 관심이 많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검찰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자, 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친민주당 성향의 어떤 유명 인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복지부 장관으로는 이국종 교수가 많이 거론되는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벌써부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들도 있었고 네. 어떤 현역 의원은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추천해달라 이런 어떤 자신을 그 본인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자나 다른 네. 측에서 이 의원을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좀 희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네. 추천한다. 자, 민정수석에 우병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논란이 됐었죠. 우병우 추천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밑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에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가장 앞서서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추천합니다. 자, 실제로 이 이준석 의원 추천이라는 것은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알려진 그 사이트 있습니다. 네. 그 펜코 사이트에서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올렸다라는 그 인증샷도 여러 건이 그런가요? 올라와 있고요. 예. 참고로 저도 직접 한번 추천 과정에 참여를 해봤는데 인증을 해야 되고요. 전화번호를 남겨야 되고 또 추천 사유 같은 거를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누굴 추천하진 않았죠? 했습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밝힐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으로 사흘째 먹통 상태입니다. 책 주문부터 공연 티켓 예매까지 모두 중단됐는데 예스24가 해킹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인정한 걸 놓고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예스24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접속이 불가해 복구 중이란 안내문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사흘째 홈페이지와 앱 등이 먹통이 된 겁니다. 도서 검색과 주문,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예매한 고객들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예스24 통해서 예매하신 분들은 좌석 정보가 모두 기재된 예매 내역 지참하신 경우에 확인 후에 티켓 수령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예스24에서만 단독으로 예매가 가능한 팬사인회 등은 아예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박보검 씨의 팬미팅 투어 사전 예매 일정은 연기됐고 그룹 엔하이픈도 오프라인 팬사인회를 취소했습니다. 예스24는 애초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시스템 점검 중으로 안내했다가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경찰은 자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는 없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군지 추적하는 동시에 예스24를 상대로 해커들이 돈을 요구했는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합니다. 예스24 측은 회원 정보와 이용 내역 등의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사이트를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선선함도 잠시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5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았는데요. 내일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시원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고 역대 세 번째로 이른 기록인데요. 모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8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시간당 최대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내륙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광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